진주에 그래도 자주 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강의 외부에 가서 특강할 수 있는 주제들을 일반 대중 강의 주제들을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강의를 해보자 싶어 갖고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그 수준이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태극이라고 하는 거 한국인들이 그 의미는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들어본 얘기죠. 태극기 하면 다 들어본 얘기잖아요. 태극도 뭐 이런 식으로 태극권, 태극선 그 다음에 이 태극이 들어가는 생활어로도 꽤 많이 있는데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게 도양 철학의 유학의 가장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그 이치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정도라면 이 그림이 어디에 나오는지는 아실 겁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 나오는 거죠? 태극도인데 어디에 나오죠? 태계의 성악십도 그렇습니다. 안동 가면 셌다는 얘기도 맞고 그 서울 쪽에 오는 분들 셌다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동 가면 센 건 맞습니다. 성악십도에 나오죠. 태계 선생이 어린 선조에게 워낙 나와갖고 이제 좀 가르침을 달라 하니까 태계가 이미 그때 연세도 많으셨고 건강도 안 좋고 못 올라가는 대신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그야말로 그 총력을 다해 갖고 이 유학에서 강조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10개의 도표로 만들어 갖고 임금에게 드린 거죠. 그게 성학십도입니다. 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배워야 되는 학문인데 임금이 배워야 된다는 그 뜻도 있습니다. 임금이 배워야 되는 성학의 10도 10개의 그림. 근데 그게 다 중요한데 그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이 태극도설입니다. 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첫 번째 그림 중에 제1태극도라 해두고 1개, 2개, 3개, 4개, 5 무려 5개 영역으로 나오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태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야는 두 번째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분야입니다. 여기, 요거. 우리나라 태극기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태극기하고 모양은 다르죠. 다르지만 이치는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태극기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흔히 얘기해서 이게 음양, 요게 8개 중에 4개를 상징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양이고 밑에 있는 게 음입니다. 근데 이게 일직선이면 양은 양이고 음은 음이죠. 이게 단절적입니다. 근데 올록볼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여기는 음이지만 양이기도 한 거예요. 위에는 양이지만 음이기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요 태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모양이 보시면 쫙 나눌 때에 요쪽은 양동이라 했고 이쪽은 음정이라 했습니다. 요건 양의 영역이고 여기는 음의 영역이에요. 하얀 거는 양이고 검은 거는 음이에요. 근데 보면 희고 검고 희고 검고 희고 검고 뭔 말이죠? 양의 영역에 구분은 되지만 여기에 뭐가 섞여 있어요? 음이 섞여 있어요. 음의 영역이지만 뭐가 섞여 있어요? 양이 섞여 있어요. 이게 음양의 태극의 이치라는 거예요. 요게. 이거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보면 있기 이전에 어떤 그런 태허 또는 무극이라고 하는 무극이 태극이라는 영역이고 이거는
무국이 태극의 영역이 음과 양으로 구분되는 그 단계이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는 뭐냐면 음양오행할 때 오행이죠. 수화목금토의 오행의 원리를 얘기했고, 여기는 그래 해서 인간을 이루게 되는 인간의 영역이고, 여기는 만물의 영역입니다. 어에 보면 이게 우리 유학의 동양의 창세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와 인간이 어떤 원리로 생겼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설명을 해요. 앞으로는 이게 원래는 이런 식인데 태극기에 이렇게 그리려면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단순화해 갖고 도식으로 옮겨 놓은 게 이겁니다. 이거나 앞으로는 같은 원리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죠. 자, 이게 태극도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가 몰라요. 이 그림, 특히 이 그림. 예, 키스라고 하네요. 제 맏딸 집에 가면은 맏딸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 하나를 복제본이지만 거실에 걸어 두었더라고요. 이 그림입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좀 물어보았더니 이게 뭔데 이렇게 걸어 두었노 하여, 아빠 저 클림트 작품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도 시대를 탑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 얘기를 하면 다 아냐면, 피카소 하면 이카죠. 게르구, 피카소의 여러 명작들 얘기하면 학교 다닐 때 들어본 적은 있잖아요. 마네, 모네, 그 다음에 고흐, 지금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연배에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클림트 하면 거의 몰라요. 이 클림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분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미술가입니다. 화가인데,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학부 건물의 벽화를 그려요. 쉽게 얘기하면 인문대학은 인문대학의 특성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법대는 법학의 그림으로서 특성에 맞게 그려요. 근데 이분이 철학, 의학, 법학 이거를 그려대는 이 빈대학 학부화 그림을 그려대는 가운데 이런 식이에요. 이걸 보면 처음 보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붙여놓고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비판을 했어요. 이게 뭐고? 그림 떼라 해가 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굉장히 엄청난 화가로 주목받게 되고, 지금 물론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린 어떤 미인도나 이런 그림들이 키스이고, 이런 미인도 같은 그림들이 수백억을 이상을 호가하면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큰 모 백화점에 그 공식적인 백화점에 선물 담아주는 그 종이 봉투에 이 그림을 인쇄해 갖고 돌린 게 계기가 돼가 선풍적으로 이 그림이 인기를 끌게 됐어요. 근데 이 학부화의 철학이면 철학, 의학이면 의학, 법학이면 법학, 그거를 표현을, 특징을 따갖고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겠죠. 철학이라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의학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 법학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될까? 퀴즈를 낼게요. 그러면 이 그림은 철학, 의학, 법학 중에 뭐를 그렸을까? 어떤 학문을 형상화했을까? 궁금증을 드리기 위해서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클림트 학부화 하면 다 나와요. 그럼 이게 요 세 영역 중에 어떤 그림인가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왜 그 그림이 되는가, 이미지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옛날 분들이 도대체 인생의 진리, 태극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모습이 될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림을 만들어낸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거죠. 이 동양의인들이
우주 탄생의 어떤 그런 비밀, 신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 그림입니다. 예, 이거는 뭐 직접 관련은 없지만 클림트라는 분은 1862년에 태어나가 191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빈의 분리파 예술의 결정을 하고 클림트가 이 회의 초대 회장을 했어요.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에는 예술의 자유를,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그림이 보이면 손자, 손녀에게 이거 클림트 그림 아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련되셨네. 이것도 어떻게 아시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클림트 그림 정도는 기억을 해보시고, 이분이 이 빈 대학의 철학부, 의학부, 법학부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정신을 그림으로 표현했는 게 있다. 오늘 강의했는 이 그림은 뭔가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태극노원이 형성된 배경인데, 여기에 와가 제가 이 신유학이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전에 강의를 했어요. 못 들은 분도 계시고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거니까 이 강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학이라 하면 그냥 한 개 유학으로 여기지만 시기로 구분해보면 1기 유학, 2기 유학, 3기 유학, 3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에 나옵니다, 이 얘기들은. 자, 1기 유학은 흔히 얘기해서 공자와 맹자 시대의 유학이라 해서 공맹유학이라 합니다. 또는 진나라보다 앞선 시대라 해가 선진유학이라고도 하고, 원시유학 또는 고대유학, 이게 1기 유학입니다. 2기 유학은 신유학이라 하는데 송나라, 명나라 시대의 유학을 2기 유학이라 합니다. 그리고 3기 유학은 현대유학이라 하는데 이 1919년 5.4 신문화운동 이래의 유학들을 현대신유학이라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리는 것은 이 2기 유학입니다. 태극이라는 이 철학이 고대에 나왔지만 이거를 설명하고 풀이하고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2기 유학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2기 유학도 송나라와 명나라가 달라요. 송나라 때는 정자, 주자, 이분들이 중심이 됐다 해가 정주학이라 하고, 주자라는 사람이 집대성 했다 해서 주자학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 가까이 계신 이 서부 경남의 이 영남 우도의 정신으로 상징되는 남명조식 선생이나 영남 좌도의 상징으로 여기는 태계 선생의 학문이나 전부 뭐예요? 주자학입니다. 주자를 존중했죠. 근데 이제 중국에는 명나라가 들면 유광, 양명이라는 분의 학문이 유행을 해서 양명학이 또 발흥을 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리는 주된 학자는 이 계열입니다. 1번 송나라 시대의 이 주자학 계열을 강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애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열심히 오신 분들은 반드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주자라는 사람의 학문이 이루기 전에 그 앞시대에 5분의 학문이 영향을 끼쳤어요. 그 5분이 주염계, 소강절, 장횡거, 정명도, 정이천, 이 5분의 학문을 북송시대의 5 선생님이라 해서 이분들을 북송오자라 한다 했죠. 그리고 이 북송오자의 학문이 나중에 주자에게 영향을 주어 주자학이 탄생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오늘 태극의 얘기를 또 아까 앞에 보았던 그 태극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설명한 분이 누구냐? 이 주염계라는 분입니다. 주염계는 이름이 돈이고 자는 무숙입니다. 여기에도 명심보감 아마 강의하고 또 뭐라 해요? 고문진보 같은 것도 강의하고 아마 알 건데, 고문진보에 보면
유명한 설류에 애련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연꽃을 연을 사랑하는 것을 짓다라고 해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 애련설의 저자가 누구냐면 주무숙 이 주돈이라는 분이에요. 이 주자라 할 때에는 통상 구분을 해요. 둘을 주냐 불굴 주냐. 불굴 주자를 쓰면 주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주자예요. 둘을 주자 주자라 하면 이분을 이야기합니다. 주염계라는 분. 오늘 태극 강의는 불굴 주자가 아니고 둘을 주자의 주염계의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염락관민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지난번 강의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같으면 염락관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송나라 신유학의 학파를 이야기를 하는데 염은 주염계 할 때 염자입니다. 그 염학이라 하는 것은 주염계와 그 제자들의 학문을 염학이라 합니다. 낙은 낙양입니다. 정인천 정명도 이정이 낙양에 살았다 해서 낙학이라 하면 이 낙양의 이정자나 그 출신의 유학자를 말해요. 관은 관중입니다. 장횡거가 관중 섬서성에 살았어요. 장횡거의 학문을 관학이라 합니다. 민은 민중입니다. 민중이 지금 어디냐 하면 민지역은 이 복건성입니다. 중국에. 주자의 고향이 복건성이거든요. 그래서 민학이라 하면 주자와 그 후학들의 학문을 민학이라 합니다. 이 염락관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에서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들 같으면 염락관민의 학문하면 아 그게 송나라 때 신유학의 학파를 얘기한다. 염계, 이정자, 장횡거, 주자의 학문을 이야기한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염락이라고 해 있죠. 제가 아내와 함께 서울에 가면 요즘은 맏딸이 직장을 잡아서 빚을 내 갖고 그 성북구에 아파트를 한 개 전세를 냈어요. 참 문제예요. 제가 대구에 그 산지가 대학 때부터 살았으니까 아주 오래됐죠. 옛날에 부산여대에 교수 생활 잠깐 한 거 빼고는 줄창 그 대학 이후로는 대구에서 살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50평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분양회가 들어갈 때 그때 이미 2억 정도 그때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3억 5천이에요. 천하가 아파트 값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뒤집어지고 난리인데 우리 아파트는 아직 3억 5천이에요. 근데 딸내미 서울에 집을 하나 얻어 주려고 보니까 성북구 거기에 좀 서울에선 변두리잖아요. 강북 중에도. 그 성북구에 25평 아파트를 6억을 주고 얻었어요. 근데 그것도 싸게 얻은 거래. 이야, 참 문제라 싶은 거라. 옛날에 시골지 서울지 뭐 그런 그 우화도 교과서에 나오고 했지만 딱 그 짝이더라고요.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얘가 의사인데 서울에서 이제 대학병원 안과 의사를 해요. 제가 그래 얘기를 했어요. 니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지가 명색이 의사인데도 언제 돈 모아가 집 산다는 건 이게 거의 지금 보면 불가능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상실감을 갖는 거라. 이러지 말고 대구 와라. 대구 와갖고 시골지 참 심정처럼 아빠 있는 거 저 네가 크고 자란 그 아파트 50페이지면 지금 3억 5천 아이가. 네 전세 이거 대구에 오면 아파트 사도 참 여유 있게 살 건데 좀 여유 있게 살면 어떻노 이래 얘기해도 젊은 애들은 대구도 시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안 올려 하는 거예요. 뭐 왜겠어요? 할 수 없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서울에 가면 이제 딸의 아파트에 같이 자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딸애가 그 오피스텔에 있을 때는 같이 자기가 힘드니까 아내와 함께 흔히 어디에서 그 자느냐 하면 그 강남에 보면 양재에 그 교육 문화
회관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시설도 좋고 이제 값이 싸니까 교원들에게는, 교육 공무원에게는 또 할인해주고 하니까 거기에서 흔히 자고 했는데요. 그 교육 공무원들 자는 그 교육문화회관 옆에 보면 양재 서울시민의 숲이라고 숲이 큰 게 있어요. 근데 그 숲에 이제 한 번씩 아내와 함께 시간이 되면 산책도 하고 해요. 근데 그 숲 입구에 뭐가 있냐면 윤봉길 의사 그 기념 박물관이 있어요. 매헌 박물관이라 해가. 근데 윤의사 이 기념관에 한번 가서 구경을 쭉 돌아가면 하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여러 가지 그 중에 윤의사가 친필로 서당에 서숙을 할 때 써갖고 있던 시집이 염락이라는 시집이 있더라고요. 임술년 해갖고 6월 회일 필 해가 여기에 보면 오령서숙 해가 윤의사가 공부하던 그 서당인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팻말에 뭐라고 붙어졌나 하면 윤의사가 직접 지어갖고 있던 그 시집의 모음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틀린 거라. 내용을 저는 안 보고도 알아요. 왜? 여기에 나오는 염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염락 관민의 염락이거든. 그 주염계하고 낙, 이정자들 이분들의 그 시를 모아갖고 편집했을 거다 틀림없이. 근데 안에 유리박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예사를 찾았더니 그날 일요일이어서 거기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담당자에게 명함을 주고 제 신분을 얘기하고 이분이 오시면 저한테 그 전화를 한번 하게 해달라고. 나중에 통화를 했어요. 해가 그분에게 이 안에 그 있는 내용을 혹시 찍어 놓은 게 있으면 사진으로 좀 보내달라 이랬더니 컴퓨터로 보내줬어요. 아닌 게 아니라 뭐냐? 이 염락관민의 이분들의 북송대, 송대의 유학자들의 시를 모아갖고 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학예사, 연구사 같으면 전문직입니다. 근데 그분들조차 이 기본적인 거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앞으로 염락관민이라고 나오는 게 있으면 아셔야겠다 싶어서 소개를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메일 보낸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력해서 검토도 해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임술년 1922년 6월 금음날 윤의사 15세 때에 오령서숙, 아마 오치서숙과 같은 곳인지 아니면 자신의 서재를 별도로 이렇게 표기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오령서숙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락이라는 명칭은 통상 염계, 주염계와 낙양, 이정자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책자 속의 내용을 보니 주염계 선생과 낙양 출신 학자들의 시를 모아놓은 것인데 주자의 무의구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송대 성리학자들의 유명한 시를 편집해 놓은 자료로 보입니다. 이런 편집 방식은 윤의사의 독창적 편집이라기보다는 전통시대 일반적 관습을 따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원나라 때의 염락풍화라는 시집이 최초의 시도이고 우리나라 남계 박세채 선생의 정손염락풍화라는 책이 있으며 또한 염락이라는 서명의 시집도 조선시대에 꽤 유행한 것 같습니다. 이 점 감안하여 안내 팻말을 보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써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답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염락에 대해 주신 고견은 수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관심 갖고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은 팻말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전문가조차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을 만큼 일반인은 잘 모르는데 염락이라고 하는 말을 염락관민, 여러분들 이 강의 듣는 분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신유학, 이 송대 유학은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개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한나라 당나라 때는 경전에 대한 풀이만 했는데
송대에는 철학적으로 자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에 대한 것도 그냥 태극이라고 경전에만 나왔지 이게 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풀이를 안 했는데 송나라 때는 그 풀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파가 많이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염락관민 이게 다 학파인 거죠. 세 번째는 이 유학에 있어서 불가도가라는 이 사상과 대립해서 자기의 사상과 관련해서 뭔가 풀이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 주염계나 소강절, 장횡거 같은 분들이 어디에 문제를 많이 가졌나마 우주론의 문제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면 제일 먼저 올라가면 어떤 시대가 있냐면 프리소크라틱 시대라고 해요. 이 소크라테스가 여러분들이 아는 서양 철학의 첫 시대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앞시대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헤라이크레이토스 이런 분들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우주론 철학자라 하고 자연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후 시대를 정신철학 시대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가 여러분들 크는 거 보세요. 제가 올해 3월 5일 둘째 딸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그 하와이에 코로나 때문에 뭐 딴 데는 워낙 그게 심해가 못 가고 하와이는 그냥 편하게 여행을 한다 하면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하와이 가서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하게 올 12월쯤에 할아버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이제 뭐 생겼으니까 지금도 할아버지인지 모르지만.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하죠. 이때까지는 애 보고는 이제 사후하고 딸 보고는 이놈이 괜히 나를 빨리 할아버지 만들었다고 막 툴툴거리지만 밖에 이제 아내하고 산책하러 가면요, 저녁에 아이들밖에 안 들어와요, 눈에. 왜요? 아장아장 걷는 애 보면 이제 곧 내 손녀, 이제 손녀라 합디다. 내 손녀도 태어날 건데 이래 싶으면 그렇게 걷는 애들이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애기들 이렇게 크는 거 보면 제일 먼저 관심이 안으로 갑니까? 밖으로 갑니까? 밖으로 갑니다. 엄마 말을 배우면 저게 뭐야? 밖을 묻지. 엄마 나는 누구야? 이래 묻는 애들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엄마 저게 뭐야? 우리 어머니 늘 그래 얘기하셔요. 우리 장 박사는 어릴 때부터 철학자 될 자질이 있었다 해요. 왜냐하면 말을 좀 배우고 나서 외할머니에게 물은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할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이렇게 물었대요. 저기서 불어오자 하니까 바람의 집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께서 뭐 이런 걸 묻나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다는데 어머니 말씀은 제가 그때부터 철학자 기질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그렇기보다는 밖에 관심이 있죠. 모든 게. 그러다가 어느 시기 되면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가 뭐죠? 밖에 갔던 관심이 안으로 오는 거죠. 어쨌든 나는 누구일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지? 내 용무는 왜 이렇지? 모든 관심이 안으로 오는 거죠. 이 철학의 사상의 발전 단계에도 처음에는 밖을 묻습니다. 이게 무슨 시대라고요? 우주론 시대랍니다. 이게 안으로 오는 게 심성론 시대입니다. 이 동양학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뭔 관심을 갖느냐? 우주론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이 우주의 기원은 뭘까? 그러가 나오는 게 첫 번째가 태극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나는 누구일까? 내 마음은 어떻게 되었지? 이 시대가 주자의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면 이 주염계라는 사람이 태극도를 쓰기 전에 이미 도교에서 이 태극도 비슷한 걸 많이 얘기했는데 주염계는 도교를 비판하면서 어디에 걸 갖고 오냐? 여러분들 태극이 처음 나오는 말이 주역에 나옵니다. 주역 원문에는 안 나오고 공자가 쓴 계사전에 태극이 나옵니다. 이 계사전을 끓여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전체 구절을 보면 249자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글이에요.
불교라 하면 반야심경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짧은 자인데 이게 첫 구절의 의미가 논란이 많았어요. 무국이 태극입니다. 추자하고 육상산이 이 구절 갖고 싸우고 우리나라에도 회제 이연적이 이 무국이 태극 논쟁을 벌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한자 좀 하실 수 있는 분은 요 이자가 무슨 이자입니까? 말리을 이자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뭐냐? and but or so for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말리을 이자가 한자에 나오면 적절히 새겨야 돼요. and나 but이나 or나 so나 for나. 여기에는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and예요. 무국이면서 동시에 태극이다. 같다는 얘기예요. 무국과 태극이라는 거는 말용어로는 구분하지만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은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느냐. 그에 대해서 엄청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무국과 태극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이 죽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던 것이 어쨌든 지금은 이런 모습을 이루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없다라고 얘기하던 게 지금은 있다는 거죠. 이 있음과 없음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 없고 영 있고 이게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모습으로 있을 것 같으면 계속 이 모습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거로 있으려면 계속 보이지 않는 거로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그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사랑의 결합체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우리라는 가능성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 없는 게 아니라 뭔가 그게 있을 거라는 거죠. 유학하고 불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불교는 죽음을 전멸로 봅니다. 공으로 보죠. 근데 유학은 기본적으로 이승과 없음이라는 부분은 죽음도 끝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장체로 보죠. 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모이면 이 보이는 이런 것 되지만 이게 흩어져 버리면 있기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게 수증기가 모였을 때는 구름으로 보이잖아요. 흩어져 버리면 우주의 편만에 있을 때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역시 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무국이 태극이라는 게 없을 무자, 이 무국은 무라는 의미가 강하고 태극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어떻게 해서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음이고 유학에서 볼 때에는 있고 없고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명당이 뭡니까? 명당을 가만 보면 여성의 신체를 닮았습니다. 명당이라고 하는 게. 명당의 처소가 어디냐면 어머니의 자궁의 길입니다. 그리고 좌청룡 우백호라 하는 게 멀리서 보면 여인의 어떤 양다리예요. 근데 왜 그런 형상을 하느냐?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자궁에로 되돌아간다는 의식이죠. 그럼 그때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내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대자연의 천지 부모의 그런 어머니이죠. 그래서 서명에서는 뭐라고 해요? 건이 천이요, 곤이 뭐라죠? 하늘은 나의 아버지요, 땅은 나의 어머니라. 이제 그 얘기가 내가 살아가고 죽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천지자연의 부모의 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일 뿐이지 죽든 살든 결국은 부모의 품에 있는 내 존재와 같다라고 보죠. 이 유학 어떻게 보면 세계관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걸 압축적으로 담아있는 구절이 뭐냐? 그게 바로 무국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요 내용입니다.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거를 갖고 주희하고 육상산이 싸우죠. 그리고
망제 조한보 선생하고 회제 이현적 선생이 한국에서도 그 논쟁을 했습니다. 자, 이 무국이 태극이 뭐라고요? 이 태극도설 249자 태극도설의 첫 구절이 무국이 태극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태극도설의 글자인데 동그라미 해놨는 거, 이것은 차소위 이르러 말하기를, 요 다음부터가 이제 구절이에요. 원래 태극도설 구절인데 무국이 태극야라. 첫 번째 나온 게 무국이 태극야라. 앞으로 태극도설 이걸 보시면 딴 거는 몰라도 좋은데, 이 첫 구절 요게 무국이 태극야라. 그리고 동그라미 제일 처음에 나왔는 이 위에 동그라미, 요것은 무국이 태극을 말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되죠? 나머지는 그냥 요 동그라미 따라가면 요거는 뭐를 설명하고 요거는 뭘 설명하고 요거를 전부 다 설명을 한 개 한 개씩 하고 있죠. 요게 이렇게 짝대기 위에 꺼져 있는 동그라미는 뭘 얘기하겠어요?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거를. 그래, 요거는 무국이 태극도고, 요거는 태극을 설명하는, 무국이 태극을 설명하는 도설, 설명이 붙어 있는 거죠. 이 성학십도가 다 그래요. 그림을 넣어두고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또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자, 꽤 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이론적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크게 중요하거나 여러분들 기억할 만한 것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우주론적인 문제의 핵심 문제가 태극이었다. 그리고 그때의 핵심이 이 태극도설 중에도 첫 구절 무국이 태극하는 이 말이 논란이 되었다. 그 다음에요, 넘겨보면 이 주역 계사전에 보면 태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태극에서 음양, 사상, 팔괴로 이 전개된다. 그 다음 거기에 오행이 덧붙여지고 이 주자라는 사람이 특히 이 무국 태극 이거를 이 모든 무국 태극을 존재의 원인이면서 이 참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해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분이 회제이연적이고 이분이 화담석영덕이라는 분입니다. 태계율곡 이전에 우리나라 유학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거기에서 이 회제라는 분은 무국이 태극에서 이 이라는 즉 이기할 때 이라는 요소를 강조했고 이 석영덕 선생은 기라는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무국이 태극의 어떤 그 원리, 음양 오행을 이분은 더 강조했고 이분은 그 원리를 더 강조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주자학이 들어와가 초기부터 이런 논쟁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 성리학에 있어서 아까 나왔는 이 회제 이연적은 이렇게 얘기하고 석영덕은 이렇게 얘기했다 했는데 여러분들 강의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살펴보세요. 이 북계자의라는 책이 있어요. 성리자의라고도 하는데 같은 책입니다. 출판사는 다르고 내용은 같은데 번역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자학, 성리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성리학 사전입니다. 주자학 사전이에요. 주자학에서 얘기하는 이, 기, 무국, 태극 이런 용어들을 뽑아갖고 주자의 제자인 북계진순이라는 분이 그 글자의 의미를 풀이한 게 이 책입니다. 번역서로 우리나라에 2종류가 나와 있어요. 근데 북계자의라는 것은 진순이라는 분의 호가 북계여서 북계 선생이 쓴 그 자의 의미라는 뜻이고 이 성리자의는 북계 선생이 성리학의 기본적인 그런 의미를 밝힌 거라 해서 성리자의고 이 두 개는 같은 책이에요. 어떤 번역서가 더 나은가? 제가 뭐 두 분 다 번역자를 잘 아는 입장에서 어떤 책을 공식 추천하기는 힘들고 이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시기가 달라요. 한 책은 앞에 나오고 한 책은 뒤에 나왔어요. 뒤에 나온 책은 앞에 번역한 사람들 번역을 참고해서 자기식으로 보완했겠죠. 그리고 앞에 책보다는 출간 연도가 늦은 뒤에 책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출판사 이름 잘 안 보이니까 뭐예요? 예문서원입니다. 예. 이거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성리자의라고 스마트폰 인터넷에 이렇게 하면 이 출판사가 다 나옵니다. 필요하시면 쉬는 시간에 제가 검색해서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태극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조항이에요. 쭉 했는데 요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까지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이 뭐고? 라고 할 때 홀륜지극한 이치이다. 우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치다. 그 다음 태극이 뭐고? 이 태극의 도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주영계와 주희다. 왜? 주영계는 처음으로 그걸 이야기해가 도설로 그렸고 주희는 그걸 풀이했으니까 이 두 분이 중요하다. 태극이 뭐고? 태극은 지극한 이치라는 뜻이다. 태극이 뭐고? 천지의 이치를 총괄하고 있다. 주영계가 태극도서를 지어가 이 태극의 이치를 처음 밝혔다. 근데 6번 보세요. 노자 도덕경을 쓴 이 노자라는 사람은 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거를 지적해가 제대로 말해 놓은 게 뭐냐? 유학의 도를 이야기한 게 이게 태극이다. 그 다음에 인신과 사물에는 모두 태극이 있다. 사람에게도 태극의 이치가 있고 우주에도 이 만물에도 태극의 이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제목을 뭐라 했어요? 강의 오늘 제목을 우주와 인간 존재의 원리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극이라고 명명할 때, 태극할 때 이 극의 뭔 의미냐를 갖고 논쟁을 벌였어요. 이 주자는 극이 지극하다라고 풀었고 육상사는 가운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국설의 연원회가 태극이 무국할 때 이 무국은 원래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게 노자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 노자에 나오는 무국 용어 설명은 틀렸다. 잘못되었다. 유학 입장에서 도가를 비판하는 게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해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면 제가 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풀이해 뒀어요. 그 책에 따라서 보완을 해가 썼으니까 나중에 강의안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책에 태극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 주제를 준비하면서도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강의 가가는 어렵거든요. 이게 대학원 보통 석박사 과정에 강의쯤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부생에게도 어려운 강의인데 이 강의가 이게 참 제대로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진지하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에는 영강할 땐 제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앉아 계시지 말고 가난은 움직여야 됩니다. 관절에 가장 안 좋은 게 동일 자세로 오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관절을 건강하게 하시려면 좀 경망스러워야 돼요. 옛날에 손발 털고 하면 우리 어른들 경망스럽다라고 이제 야단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관절에는 자꾸 움직여주는 게 털고 움직여주는 게 관절에 최고 좋다 하거든요. 조금 쉬고 쉬는 동안 또 이렇게 좀 다니시고 10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그렇고 강의 오면 꼭 중간 쉬는 시간 끝난 뒤에 스트레칭 동작을 가르쳐 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 대학에 그 요가 강사 선생님이
서울로 가면서 이제 제한테 가르쳐 준 건데 제가 10수년째 이제 하고 있어요.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제 도움이 된다 하던데 손을 한번 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쫙 올라가 이게 여기에 닿아야 됩니다. 쫙 펴면 이쪽에 그 근육하고 관절들이 완전히 펴지게 되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되는 분들은 이미 굽어버린 분들인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번엔 더 좀 올려봅니다. 위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위로 최대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앞으로 뻗고 고개는 오른쪽, 손은 왼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구리가 결려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 위쪽에 풀었으니까 아래 다리 쪽에 풀어야겠죠. 의자를 옆이나 아니면 이 밑에 이렇게 잡으세요. 잡고 이거를 붙이고 이 다리를 위로 쫙 올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쪽이 다 뻐근해 와야 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최대한 올려가 한번 버텨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벌어지면 안 되죠. 이렇게 모아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하나, 둘, 셋. 안 올라가는 분은 이게 이미 굳어 있어요. 관절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해주면 처음엔 잘 안 돼도 나중에 조금씩 풀려가 유연하게 돼요. 이 위에 밑에 이 온 관절들이 시원해지고 이제 풀어지는데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한 번씩 매일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 관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 강사분인데 서울에 간다 해가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했더니 교수님 그냥 공짜밥 먹을 수는 없고 제가 그 좋은 스트레칭 동작을 가르쳐 주겠다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내가 또 허리가 막두에 놓고 안 좋았는데 또 그거를 제가 얘기했더니 그 또 좋은 동작을 가르쳐 주겠다 해가 몇 개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긴 누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허리 쪽이 안 좋은 분들 계시죠? 바닥에 반듯하게 누워가 이렇게 바닥에 완전히 붙이고 발을 쭉 올려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개하고 발만 반대로 하면 돼요. 고개는 이렇게 하고 양발은 모아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몸이 쫙 펴지겠죠. 허리 쪽도. 그 다음 마찬가지 이쪽으로 하고 발은 이쪽. 이걸 한 10번 정도 쭉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최대한 들어갖고 쫙 이렇게 하면 당겨가 이제 허리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뼈가 그런 거는 반듯하게 자리 잡는다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그 운동을 해가 실제 효과를 봤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갖고 2시간 영강 받을 수 있는 그 체력을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 때에 건강도 지키시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 들으시겠지만 제일 위험한 거 하나가 낙상입니다.
낙상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관절 쪽이 약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꾸준히 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딱딱한 시간이 좀 많아서 뒷부분에는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수록하지 못했지만 구체적인 이 태극과 3태극 사진을 수십 장 갖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뒷부분은 조금 재미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론 강의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무국이 태극과 관련해서 주자하고 육상산이 논쟁을 벌였다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그 주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을 여기에 제가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무국이라는 말이 육상사는 이 노자 도덕경에서의 이 말에서 왔다라고 봐요.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와 무 중에 뭐를 더 근원적인 거로 얘기했어요? 무를 더 근원적으로 얘기했죠. 이게 추자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유학의 기본은 유와 무에서 뭐를 더 근원적으로 여겨요? 유학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유가 무고 무가 유라 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유생의 무라고 하면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무가 더 근원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유학의 입장에 안 맞다는 거예요. 왜 보면 유학은 현실 중심의 사상입니다. 유를 상대적으로 도가나 불가보다는 유를 현실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상을 갖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상상 같으면 무국이 이 말이 있게 되면 딱 이 구절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무국이라는 말은 불필요하고 태극만 있으면 된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육상산 얘기입니다. 근데 주자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태극만 있다라고 하면 자꾸 유에만 집착하게 된다. 무국만 얘기하면 무에만 집착하게 된다. 이승과 없음의 그런 어떤 묘한 변증법적 관계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무국과 태극을 같이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주자의 생각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극을 어에 보느냐. 극을 주자는 지극하다라고 풀었고 그 다음에 육상사는 가운데라고 봤다 했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볼 때는 가운데라는 해석이 이게 너무 위치 개념 같고 이게 좀 뭐라 해요. 이 살아가는 이치를 설명하는 데는 부적절한 말이라는 거죠. 더 적절한 말은 지극하다라는 이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전문적이에요. 형이상과 형이하의 구별인데 요 구분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가도 회제이연적과 만기당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진주 쪽도 그럴 건데 토성이 성공하는 고향에서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그 경북 선배 아카데미 위원장을 6년째 맡으면서 울릉도 빼고는 경북 각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강의도 하고 이제 선배 아카데미 그 실사도 해요. 다른 지역에서도 와가 벤치마킹을 해가는데 전 도지사라던 김관용 지사가 경상북도 전 지역에 선비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 전통문화학교죠. 주로 퇴임하신 여러분들 비슷한 어른들이 오셔갖고 유학에 관련되는 경전 강의도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도비 50%, 시군 자체비 50% 해갖고 그 강의가 열려요. 그러니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가 고급반을 이수하게 되면 강사 자격증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전통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강의들을 또 강의까지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하고 여성분들에게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 해갖고 그게 전국적인 사업이에요. 유치원 같은 데 나가갖고 이 할머니들이 전통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분이 김관용 지사가 이 행정력에 있어서는 비싼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비 아카데미 그거를 운영하는 그 가운데에 지역마다 또 평가를 해가 어디가 잘하느냐 평가를 해서 A, B, C 세 등급으로 해가 도비를 차등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울진 같은 데는 굉장히 멀잖아요. 대구에서 울진 가면 진주 여기에 오는데 제가 얼마 걸리냐면 1시간 반 걸렸어요. 우리 집에서. 울진 가려면 지금 도로가 많이 좋아져도 3시간에서 3시간 반 걸립니다. 대구에서.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까지 갔는데 강사료는 대구 인근에 있는 성주보다 적어요. 왜 적으냐면 이 평가에 낮게 받으니까 도비 지원이 얼마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그런 운영을 하면서 갈 때마다 이제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이제 강의도 하고 제가 하는데 이와이면 경상북도 강의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 지역만의 고유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흔히 토성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진주, 진양하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주 강씨. 진주를 성으로 하는 본관으로 하는 그 성씨들이 몇 개가 있고 그 성씨들이 어디서 번창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게 시초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지역의 토성들은 거기서는 성공을 못 하는 거라. 후손들이. 이주 밖의 성들이 와가 그래요. 이 경주 같아도 양동마을 여러분들 가보셨죠? 양동마을에 가면 크게 두 집안이 있어요. 월성 손씨가 있고 여강 이씨가 있는 거라. 월성 손씨는 월성이 경주잖아요. 토성이라. 거기서 살았는데 그 집안보다 회재 선생 집안인 여강 이씨 집안이 더 커요. 왜 그래요? 월성 손씨 집안에 회재 집안이 장가 들어온 거라. 외가 쪽을 타든지 그 다음에 처가 쪽을 타든지 그래갖고 들어가가 하는 사람들이 인물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 토성들은 거기에서 애헴하다 보면 경쟁력을 잃어버려요. 그 대구 주변에 경산도 그렇고 예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안동에 가서 이 양반 행세하는 집안 중에 제일 유명한 집안의 하나가 뭐냐면 다 타성들이에요. 의성 김씨. 의성에서는 별로 없는데 안동에 와가 있죠. 퇴계 집안도 진성이 씨 하는데 그게 원래 어느 집안이냐면 진보라 해갖고 청송 진보가 옛날 이름이 진성입니다. 거기에서 이주성이에요. 광상 김씨. 거기도 광주에서 왜 보면 선대가 있었지만 들어와가 더 빛나는 거죠. 전주유씨 다 타성들인 거예요. 근데 이 회재라는 사람이 에 보면 외갓곳에 와갖고 이분 그 아버지 대인가 결혼해가 처가로 왔으니까 이분에겐 외가가 되죠. 외가곳에 와서 이분이 얼마나 출중했느냐 하면 자기에게 공부를 가르친 외삼촌들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속된 말로 맞다이를 놓은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뒤지지 않는 거예요. 딱 해갖고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이 만기당이라는 조한보라는 분이 이 회재 선생의 외숙부 손숙돈 선생과 이 뭐를 했느냐 하면 논쟁을 벌였어요. 이 주제로. 근데 외삼촌이 조금 딸린다 싶으니까 논리가 누가 끼어든 거예요? 생질이 끼어든 거예요. 회재가 끼어들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나이가 외삼촌 연배니까 이분보다 훨씬 이분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에서 누가 이기고 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회재 선생이 아마 이겼을 거라고 훨씬 더 정교할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 분명히 모르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회재 선생의 글은 남아있지만 이 어른의 글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회재 글만 보더라도 논리가 이분이 나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외갓곳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출중한 인물로서 나중에는 그 양동마을의 제 중심이 되는 그런 집안이 된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 회제이연적 만기당 조한보 사이에 일어나는데 1517년 중종 12년 나이 보세요. 27세 때에 논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재죠. 그러니까 원래는 외숙부인 망제 손숙돈이 이 사람과 이 논변을 벌였는데 나중에는 생질인 회제가 들어가 갖고 편지를 지어가 비판하게 되고 이거를 보고 만기당이 다시 반박하고 이런 논쟁을 벌입니다. 지금 이게 회제 전집에 이 두 분 간의 무국이 태극 논변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려면 인터넷 같은 데에도 회제와 만기당 간의 무국이 태극 논쟁하면 제가 쓴 글도 올라 있고 이래요. 근데 전통학을 하다 보면 보람도 있고 어떤 때는 욕도 볼 때도 있어요. 여담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면 보람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한 번은 이쪽에 그 답사를 한번 갔었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건강이 괜찮으실 때. 그러니까 어느 집에 거기에 뭐를 하느냐 하면 식사 같은 것도 이렇게 음식을 후손인데 준비해가 이제 팔기도 하고 식당을 운영해요. 엿도 이제 전통 엿을해가 하는데 그래 앉아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 집에 이제 편액이 좀 있길래 그 편액을 가지고 이제 그 주인에게 묻기도 하고 이 유래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또 이 편액을 궁금증을 갖고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거기 스토리텔링이라 해가 집안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얽혀 있는 거라. 예를 들어가 뭐 여기도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교학상장 뭐 이런 글이 있다 하면 이 글을 어떻게 해서 이걸 붙여놨나. 그리고 이걸 누가 썼노. 그리고 왜 하필 이 글귀를 이렇게 또 붙였노. 뭐 거기에 얽힌 얘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처럼 어떤 집에 그게 붙어 있으면은 그 편액의 의미들이 다 주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뭘 좀 아는 것 같다 이래 싶으셨겠죠. 그래서 아이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래요. 그래서 아예 대구교대에 근무하는 장아무개라 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갑자기 자세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회제 할배 무국이 태극 논문 쓰신 분 아니냐 이래 물어요. 맞다고 제가 그 십수년 전에 썼다 하니까 너무 이 어른이 반가워하면서 어머니 계신데 그 엿도 내오고 막 술은 내오기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반갑게 막 그러시더라고. 어머니 보시기에도 아들이 대접받는 게 아마 좋으셨겠죠. 아들 덕에 대접 잘 받았다 하면서 나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예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게 참 전통하기 힘든 게요. 여러분들 서양에 가가 소크라테스 종손을 만나고 칸트 종손을 만나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건 의미 없어. 종손 제도도 없고 그런 의미 없어요. 그러니 칸트든 소크라테스든 비판하면 비판할 수 있죠, 학문적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함부로 안 되죠. 예를 들어가 남명이 이제 후손들이 있는데 와가 남명 비판하면 그도 좀 분위기도 그렇지만 안동에서 예를 들어가 그 참 전에 여기서도 한번 제 강의 듣고 뒤에 어떤 얘기를 하십디다만 학봉 선생 같은 경우에 사행으로 일본에 통신사로 가셨다가 돌아오셔가 전쟁 나지 않는다 했던 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지만 그걸 비판적인 의미에서 이래 얘기하면 그 후손들이나 문중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전통 분야에 강의하다 보면 욕 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지난번에 한번 또 경북대 교수가 구미에 강의를 하다가 시민 강의에서 전체가 있는 데서 욕을 한번 봤어요. 태조산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게 도리사 있는 뒷산이 냉산이 태조산 했다가 구미 문화원 원장이 했던 어른이 손을 딱 들고 공부 제대로 하시라고. 그게 왜 태조산이냐고. 태조산은 그게 아니고 그 저쪽에 그 낙동강변에 그 이어온 그 작은 태조 나루터 있는 앞에 있는 게 태조산이라고. 근데 이분도 자기가 잘 모르면
또 향토사학자가 얘기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더 연구해 보겠다 이쯤 됐으면 되는데 고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만 이분이 고소 얘기까지 나오고 막 굉장히 상그라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전통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들도 명문가의 후손도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무오류 이렇게 내세워서 안 됩니다. 자기 문중에 무오류 이거 내세워서도 안 되고 비판받을 게 있으면 겸허히 받아야 됩니다. 겸허히 받아야만 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선조라는 그런 대상은 그야말로 참 효해야 될 대상으로서 선조일 수 있지만 학자들에게는 그건 또 학문적이나 정치적 처신을 갖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이잖아요. 경기도 평택에 가면 유명한 문중이 있습니다. 원시 가문인데 바로 원균 장군의 그 후손들이죠. 근데 그 원시 가문에는 이제 원균이 잘못 평가되고 있다라고 억울하다 하면서 이제 학술 대회도 하고 막 그게 굉장히 학자들에게도 글도 돌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자기 문중간에는 뭐 어쨌든 그 할아버지를 존숭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인 건 그렇지만 또 그렇다 해갖고 임진왜란 이후에 원균과 이순신 간의 그 일화가 전부 잘못됐다. 난중일기의 그 기록이 이순신의 그 쫄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시샘으로 오히려 나오는 거다. 또 이렇게 학자들을 비판하고 그런 식으로 또 나오는 것도 문제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태계와 남명 간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봐요. 지역이든 또 선조이든 좀 개방된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면 그만큼 더 건강하고 발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무오류라는 식으로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 가면 그런 집안이 많아요. 자기 지역에 대해서도 막 건들리면 막 그냥 싸우려고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폐쇄적이고 단절적이지 전통학 왜 배웁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에 있어서 그거를 풀어냈을 때에 현대적 삶을 더 풍요롭게 해야 되는데 현대적 삶을 쪼그라들게 하고 그런 면에서 불편하게 하면 안 배움만 못하다라고 여겨요. 이 회제 만기당 이 논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두고라도 우리나라 성리학 유학에서의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데 최초의 철학적 논쟁입니다. 태계와 기고봉이 8년간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았지만 4단 7정 논변을 벌입니다. 근데 그런 논변들이 뒤에 많아요.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든지 인심 도심 논쟁 많은 논쟁이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에 학문이 들어와가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식으로 학문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애우는 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시도들인데 이 최초의 논쟁이 바로 회제와 만기당 간의 무국이 태극 논쟁이다. 그게 뭐라고요? 태극도설의 첫 구절에 나오는 무국이 태극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논쟁 벌인 거다. 그 논쟁은 우리가 하기 전에 누가 먼저 벌였다고요? 추자라는 사람이 육상상과 사이에서 벌였다. 우리나라에는 1500년대 초기에 회제와 만기당이 이 논쟁을 벌였다. 이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태극에 대한 두 가지 이해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태극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데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 거예요. 이태극, 삼태극입니다. 이태극은 뭐냐면 이게 이태극입니다. 음양으로 이루어진 이게 이태극입니다. 삼태극은 뭐냐면 제일 쉽게 설명하려면 태극선 부채 있죠. 세 개의 그 사이클로 한 원의 영역이 이루어진 게 삼태극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태극의 문양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삼태극입니다. 근데 그 유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밝혀진 바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따가 묻겠지만 여러분들 지역에도 이게 막 쓱깔려 나올 거예요. 통일된 규칙도 없어요. 언제 이 태극을 쓰고 언제 3태극을 쓰는지. 근데 이 태극 문양은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분포를 하는데, 근데 이게 태극에도 보면 2태극, 3태극, 4태극, 다운태극, 만자문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교 문화권에서는 다 이게 뭐냐면 이태극입니다. 왜요? 음양의 사상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고대 문화에는 이태극보다는 오히려 3태극이 많이 나와요. 이게 특히 많이 나온 게 신라하고 가야문화예요. 경주 불국사에도 가보면 돌기둥 같은 데에 3태극들이 등장이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자, 이게 확정보단 가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대 문화는 크게 봐서 두 개입니다. 뭐를 중심으로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갈라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딸애가 이제 처음에 학교하러 서울에 가가 있다가 내려와가 하는 말이 한 6개월 있다가 아빠 이상한 게 있대. 뭐가 하니까 서울말이 제일 안 배워지는 애들이 경상도 애들이에요. 심지어 강원도 애들까지 충청도 전라도 가면 얼마 안 돼가 거의 구분 안 될 만큼 잘 쓴대요, 서울말을. 근데 경상도 애들은 남도이든 북도이든 이 말이 잘 안 된대. 우리 대학에 그 언어학 하는 교수 얘기를 들으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딴 지역 사람들보다 낼 수 있는 모음 발음 2개가 없대요, 옛날 발음이. 그리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백두대간이라는 산을, 이 경상도 지역을 보면 소백산, 태백산에 의해서 도가 딱 영남은 갇힌 형국이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곳과의 소통과 교류가 이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 언어적인 교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백제 문화권만 해도 이게 처음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위례성이라 해가 서울 지역에 있었어요. 그게 내려오면서 어디로 가요? 공주에 있고 더 내려가서 부여에 있는 거예요. 옛날 부여는 지금은 충남이지만 옛날은 전북에서 소속되어 있죠. 그래 여기 보면 호남과 충남과 서울까지도 이거는 소통 문화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영남은 다른 문화라는 거라. 그래서 호남과 이쪽에 충남, 충청도, 그 다음에 서울 쪽은 중국의 농경 문화를 영향을 받게 되고, 이쪽에 신라와 가야 문화권들은 위쪽으로 해가 시베리아와 몽골 쪽의 유목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농경의 문화를 받는 데에는 이수 분화해가 음양의 이태극 문화라는 거예요. 하늘, 땅, 그렇잖아요. 천지, 음양. 근데 이 유목의 문화는 3태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유독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봉을 치는데도 2번 쳐도 되고 1번 쳐도 되고 4번 쳐도 되지만 꼭 3번 쳐야 완성의 수라는 거예요. 이 3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수와 관련되어서는 이게 음양이기보다는 천, 지, 인, 삼재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무당의 신물도 방울하고 뭐 이래 나오죠. 그게 3개입니다. 이 삼수분화라는 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로서 태극을 이루는 데에도 이 3태극이라는 문화가 발전되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이게 뭔지 아시죠? 부적입니다. 부적. 부적인데 부적에 여기에 있는 이게 이름이 삼두일족응이에요. 뭐예요? 머리는 3개고 발은 1개인 매라는 뜻이에요. 몸체는 한 마리의 이 몸체인데 대가리는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하고 거꾸로이지만 요거하고 흡사한 게 뭐냐면 고구려의 삼조고라는 겁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여기에 있는데 해 속에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속에 까마귀예요.
까마귀인데 발이 3마리의 발이 들어가 있고 몸체는 한 개이죠. 이게 삼조고로서 고구려를 상징하는 엠블렘입니다. 그리고 유목민의 이 습속들이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 그 다음에 이래 보면 여기 삼파문이라 해서 이게 고대 신라의 요 금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보는 보이겠다면 뒤에 보는 여기에 동그라미 문양이 있고 여기에 삼태극이 있어요. 보입니까? 예, 삼파문이 있어요. 그 다음 고구려 계마총 그 벽화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군데군데 요 태극의 문양이 있습니다. 여긴 백제인데 여긴 사파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만자문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 꽤 이런 문화들이 있고 요거는 가문사지 석재기단탑인데 태극형 삼태극 모양의 요 석재. 고려 시대에 요 보면 요거는 이태극 모양. 그 다음에 고려 시대의 공민왕 석재에 여기에는 이태극 모양. 요건 다 중국적 영향을 받은 거고 신라 시대는 중국과 다른 독특한 문화 흔적입니다. 그 다음 이게 뭐냐 하면 영조 때에 청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이래 들어와요. 그때에 여기에 관을 지어놓고 사신을 맞이하던 그때의 모습인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섰고 군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의 상징이 이미 태극이 들어갔어요. 여기. 이 태극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죠. 청나라 사신의 숙소 앞에다가 우리를 상징하는 거로 해가 양태극과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궤 8개 중에 여기에 감괴 2궤 2개를 그려둔 거예요. 이 태극기 하면 박영효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면서 흔히 그 배 위에서 그렸다. 이게 이제 그거는 근현대 태극이고 사실 그 이전 시대에도 태극에 대한 사상이 주작이 들어오면서 만물의 이치가 태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로서 이 태극을 그린 시기가 꽤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세계의 모든 국기 중에 가장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기가 뭐냐?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단점은 뭐예요? 그래 어려우니까 태극기를 제대로 그리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제가 대학원 하다 보면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태극기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한 번씩 해요. 하다 보면 교수님 이걸 초등생들에게 이런 이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그리겠어요? 태극기 바꿔야 안 돼요. 실제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딴 나라 보면 쉽잖아요. 그 원리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태극이 우리를 상징하는 시기는 꽤 오래되었다는 거. 자, 더 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만들면서 1882년에 태극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 양태극이, 요것도 양태극인데 요거를 그냥 설명하면 이게 왜 태극이 되는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강의 첫 번째에 태극도 얘기하면서 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게 양의 영역, 요게 음의 영역인데 희고 감고 희고 감고 이 양이지만 음이 들어와 있고 음이지만 양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요게 요 원리와 모양은 다르지만 이치는 같다. 아까 얘기 드렸죠? 그러면 앞으로는 요런 게 보이면 아 이게 곧 이거하고 같은 거다 아셔야죠. 그 1882년도 이 태극 팔계도회가 의기 그 임금의 조선 왕실의 상징으로서 태극기를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82년에 요런 걸 중국의 마건충이 제안해가 현대화된 게 8개를 다 그려 넣었어요.
이 서양인 제임스가 이게 너무 복잡다 해갖고 그 중에 4개만 뽑아간 게 1882년 8월에 요게 지금 모양으로 태극기를 그려낸 거죠. 이 태극기의 역사가 생각보다는 꽤 오래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들어와가 1884년에 그린 건데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된 이 태극기이고, 이거는 1886년에 그린 건데 고려 시대 때에 이제 있음직한 건데 양태극이지만 좀 모양이 달라요. 요거는 이제 1882년 7월로 연상이 되는 태극기예요. 자, 봅니다. 그런데 2태극과 3태극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건가? 기본적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2태극은 양과 음이라는 거예요. 3태극의 원리를 굳이 찾으면 여기 가운데 동그란 거, 요거. 음과 양을 연결하는 게 있다 봐요. 매개가. 하늘, 땅, 이거는 뭐예요? 천지는 양이고 음이죠. 천지인 해버리면 그게 뭐죠? 사람이 하늘, 땅을 연결하는 존재예요. 이게 3태극의 근거가 인간중시 사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도 있어요. 그게 여기도 보면 오행 중에 화와 목은 양의 영역이고 수와 금은 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토는 뭐예요? 양과 음을 연결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앞에 태극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계기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음과 양을 구분하면서 여기 하얀 점들을 각각 찍어뒀죠. 이게 연결할 수 있는 3태극의 가능성이 있는 그 도식인데, 지금부터 2태극, 3태극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 가운데 거를 어떻게 그렸나 하면 여기에서는 가운데 거를 이렇게 표시했죠. 요게 다 태극도인데 요거는 훨씬 더 크게 해서 요 영역을 표시를 또 했어요. 이게 뭐냐면 권건이라는 분이 조선시대 초기에 하늘, 땅, 심은 누구를 생각해요? 하늘, 땅, 사람인데 그 중에 하늘과 인간의 마음이 합일된다라는 그림을 그려냈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요거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죠. 머리고 목이고 몸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이루는 그 요소를 다 뭐로 그렸어요? 희고 검게 그렸죠. 검은 게 뭐냐면 이게 음이고 흰 게 양이라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로서 사람의 마음도 그려낸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세계를 이해하는 거나 인간을 이해하는 걸 철학적으로, 유학적으로 이해를 했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도식으로 그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이 권건이라는 분이 태계 이전의 인물이잖아요. 조선 초기 인물이니까. 권건이라는 인물이 사람의 마음과 하늘이 일치하는 그 근거를 뭐로 그려냈나 아마 여기에 보이듯이 희고 검고 음양의 형상으로 하고 제일 위에는 뭐라 했어요? 역시 근본 이치를 태극에 놓은 거예요. 앞에는 우주의 원리를 음양으로 태극으로 설명했다면 이제는 뭐로 와요? 인간의 심성을 설명하면서도 여전히 태극을 갖고 사람의 마음을 설명을 해내는 거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 않더라도 크게 분위기만 보고 넘어가요. 태극이라는 걸 우리 옛날 선조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고 이 태극의 이치를 가지고 이 만물과 사람을 설명하려 했나, 그 구체적인 흔적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어딘지 아시는 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원의 형식을 가장 원래 초기의 모습대로 잘 간직하고 있다는 곳인데 도산서원 상덕사입니다. 퇴계선생 사당의 입구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어준 그 사획서원으로서 초기 형태를 거의 변형 없이 그대로 갖고 있다 해요.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느냐. 상덕사의 이 태극 문양이 양태극이 아니고 삼태극입니다. 삼태극이에요. 그런데 요거 보세요. 영랑문이라 해갖고 여기에는 또 삼태극이지만 모양이 다른 거로 그려두고 있어요. 좀 흐릿한데 보시기가 힘들지 싶은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다른 건물인데 또 양태극을 그려두고 있어요. 앞에 불을 좀 꺼주시죠. 꺼도 잘 안 보이죠? 그냥 대충 보세요. 이건 양태극입니다. 뭘 보여드리려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서원의 건물들이 얼마나 체계성 없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드려요. 이건 양태극이에요. 자, 여기는 보면 이 가운데하고 양쪽 옆이 다 달라. 가운데는 양태극이고 가로는 삼태극이에요. 또 이 여러 건물들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견도루해가 이제 도를 말 그대로 이제 만난 체험한 그거다 하는데 이게 아마 회연서원 제가 오래됐지만 회연서원 그 정문이지 싶은데 여기 보면 여기는 거꾸로 이게 뭔 태극이에요? 삼태극입니다. 요건 지금 양태극이 그려졌어요. 제가 가서 왜 이렇게 그렸나 하면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몇 장 더 있었는데 빠졌네. 우리나라 건물들에 가보면 진주에는 모르겠어요. 향교에 지금 태극 문양이 있습니까? 선생님? 외산문이나 내산문 같은데 혹시 여기는 아예 그리질 않았어요. 근데 향교 같은 데도 보면 그 공자 위패를 모신 대성전 같은 경우에는 양태극 그려놓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왕릉에 가도 삼태극을 그려놓은 게 또 많아요. 그럼 어떤 때에 태극 문양을 그리고 그려도 또 삼태극과 양태극은 구분해서 그리는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장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는 도산서원의 상덕사에는 분명히 사당에 세 개 다 외산문에 뭘 그렸어요? 삼태극을 그려뒀어요. 근데 이렇게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고 농경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쪽 후대에 들어오면 주로 양태극이에요. 근데 유목문화의 흔적을 강하게 받은 동부 지역과 그 다음 신라 쪽으로 고대로 올라가면 삼태극이 많아요. 근데 굳이 따지면 이런 식의 구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산자의 공간에는 양태극을 해보고 죽은 자의 공간, 무덤이나 사당 같은 데는 그러면 삼태극을 해보는 건 또 어떻겠나. 왜요? 상덕사도 사당이죠. 왕릉에도 삼태극이라고요, 주로.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는 공간, 서원의 어떤 그 물루 같은 데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정교당이나 그 다음에 이 강당을 끼고 있는 이제 그런 물루에는 뭐 양태극을 그럼 그린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전통 문화를 하는 분들끼리 좀 그런 규칙을 합의하거나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학자들도 이 삼태극, 양태극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해가 항공대학에서 전통문화 가르치는 우실하 교수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 두 문화, 양태극과 삼태극 해가 삼수분화와 이수분화의 문화라 해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연구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딴 얘기 없고 이 신라와 그다음에 가야 문화권은 삼태극의 문화이고 그다음 백제와 이쪽 문화는 양태극의 문화이다. 고대에는 삼태극이 강했지만 근현대로 들어올수록 이 유학의 영향이 성리학의 영향이 많이 들어온 때로부터는 태극이 이태극이 강하다. 뭐 그런 식의 얘기밖에 더는 없어요. 그래서 전통 문화를 강의하면서 늘상 그런 제안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계신 이 경남 지역에 진주라는 곳에 혹시 그런 뭐 가정이든 집안의 어떤 제사이든 아니면 서원이든 향교를 건축하고 무슨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할 때에 태극 문양을 그리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좀 자기 내적인 어떤 규칙이라도 가지고 삼태극이든 양태극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리 문제가 있다. 이때까지는 그래 보셨잖아요. 양태극이든 삼태극이든 그래 있구나. 그냥 그래 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 규칙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그림에도 보았지만 이 견도루 같은 데는 보면 이 양태극과 삼태극을 한 문에다가 외산문 가운데에는 삼태극을 그려두고 양쪽 옆에는 또 양태극을 그려두고 이게 왜 이렇게 이분들이 했는지 뭐 그냥 그렸다는 거지 거기에 무슨 의미를 갖고 설명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강의는 태극입니다. 이 태극이라는 주제는 유학의 특히 주자학의 가장 근원되는 원리로서 철학적으로 우주와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그런 기본이 되었고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깃발, 태극기라 해서 그런 상징적으로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의미의 나라 깃발로서도 태극기가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 전통문화와 관련된 서원이나 왕릉 같은 데에도 보면 장식으로서 한국을 상징하는 그런 거로서 이 태극이 양태극이든 삼태극이든 태극이 활용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500년 전에 경주 사람 회제 이연적과 그다음 만기당 조한보라는 사람은 이 태극에 대한 첫 구절, 태극도설, 무국이 태극에 대한 변론, 쟁론도 벌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깝고 친근한 그런 중요한 개념이 태극인데 정작 태극이 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왕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시려거든 이 태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렸습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아주 딱딱하고 지리한 주제인데 너무나 열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